인데요. 김장민 박사는 이제 고대 법대 출신이고, 민주노동당 연구원이 있었어요. 새세상 연구소라고. 거기에서 이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그 통합진보당 시대에 이르러서 파탄이 났지 않습니까? 그 시간 여유가 약간 있어서 그랬는가, 이 경상대학의 박사과정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마쳤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를 가지고 박사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 노동 정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 연구 실적을 낼 거라고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김장민 박사가 발제를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김장민 박사보다 더 실제를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북경대 박사 출신인데 우리 김정호 동지가 울산에서 노동 현장과 밀착해서 지금 노동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김정호 박사가 보조로 토론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강정구 선생님께서 또 중국통 아닙니까? 중미 전략 경쟁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질문도 좋고 자기 의견도 좋습니다. 제출해서 활발한 토론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리 늦어도 2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일일이 자기소개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장민 박사님 화면 공유해 주시고 자료 띄워주시고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장미입니다. 정치경제학 연구소 푸닉스의 상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할 강의는 헌법으로 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해고, 먼저 이제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작하면 될까요? 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리 표시한 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헌법 비교라는 도표는 여러분이 보시면 다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 그다음에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어느 정도 수정하는지, 그리고 개입과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방점이 있는지, 생산수단의 공유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이거는 도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치 비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권론입니다. 주권론. 이거를 알면은 그 양 체제의 정치 비교는 거의 70%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권론은 이제 국가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군주에게 있다, 시민, 부르주아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 왔죠. 그래서 국민국가 초기에 자본주의 초기에 상공인들, 부르주아들이 선거권과 피서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세금을 낼 수 없는 노동자, 농민, 빈민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국민에는 해당되지만 그 주권이 없는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중에 부르주아들은 주권이 있고 국민 중에 가난한 노동자, 농민, 빈민은 주권이 없다. 그래서 국민 중에 주권이 있는 사람과 주권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르주아 시민 주권은 바로 부르주아의 계급 독재였습니다. 이거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사람이 영국의 로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 따라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국가를 만드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 있는 사람들의 합의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주아들이 이 전쟁을 하거나 세금을 거두면서 노동자, 농민의 그 지지를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토 전쟁을 하면서 많은 노동자, 농민들을 징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병역의 대가로
시민권을 주게 되면서 시민권이 확장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장제 생산 방식에 의해서 도시 노동자들이 참정권 확대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투표권을 주게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러시아 혁명에서 그 모든 성인에게 투표권을 줌으로써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그 반발을 두려워하여 이 러시아 혁명과 유사하게 이 보통선거권을 대부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국민주권은 실제로 주권을 갖는 사람과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주권은 국민으로서 나온다는데, 자, 8살 먹은 미성년도 국민이지만 주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투표권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국민주권은 주권자와 주권을 행사하는 자가 분리됩니다. 주권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유권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의 특징은 바로 부르주아 주권에서 시작된 거고, 주권을 가지는 자와 행사하는 자가 분리된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권은 사실은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주권을 통해서 오늘날 대의제와 대중정당, 대중언론, 여론정치 이러한 것들이 형식적으로는 보통선거를 했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부르주아 독재를 엘리트 정치의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투표권도 있고 자기의 의사가 정당이나 국회를 통해서 반영된다고 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그 자본가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각종 선거제도의 장벽에 의해서 자본가가 아니면 실제로 후보가 될 수 없는, 그래서 그 엘리트 자본가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형식적으로는 보통 선거를 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국민 주권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주권에 따르면은 주권은 모든 전체 국민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루소의 인민주권은 바로 사회주의 주권론인데, 루소의 인민주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루소는 국가를 만든 거는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무정부 상태보다, 자연 상태보다 국가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합의한 거다. 다시 말해서 국가 계약의 당사자는 재산이 없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로크와 다른 점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권자의 재산이 없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루소에 따르면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이 없었는데 인류 사회가 발생하면서 사회재산이 생기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이 없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부리고 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유가 없다. 그래서 루소는 사람이 자유로우려면 최소한의 재산이 있어야 된다. 즉 최소한의 평등이 있어야 된다. 즉 평등 없는 자유는 실질적으로 자유가 아니다. 이러한 사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주권에 따르면은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주권자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투표권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즉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전체 유권자 집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3,500만 명이라면 나 김장민은 3,500만 분의 1을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주권자가 20만 명이라면 영등포에 있는 사람들은 3,500만 분의 20만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통치할 수 있고 통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유권자 전체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 지도체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체에서는 최고 권력자도 대의원의 1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같은 임기제도, 그렇죠? 대통령제 수상은 독재체제입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그 임기를 정해가지고 독단적인 권력을 주는데, 인민주권에서는 집단 지도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한테 줍니다. 거기 위원회에 제1인자가 있겠죠. 그래서 인민주권은 이와 같이 집단 지도체제고, 그 다음에 주권자가 그 전체 유권자 집단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권력기구는 통일적으로 구성된다. 밑으로부터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분할되는 게 아니라 통합된다.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통일적으로 구성된다 이런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소비에트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아니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없을 때 운영되지 않을 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상임위원회 중에는 상무국이 있고 그 상무국에 각 비서가 1인이 제일 비서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따로 뽑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 기구가 밑으로부터 이론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인민주권에서는 주권자가 실질적인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구성원만큼 주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등포 일은 영등포 주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권자 집단이 언제든지 그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데 선거구는 우리는 그 주소지별로만 돼 있는데 인민주권에서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유권자를 보기 때문에 학교별, 직장별, 군대별 그래서 실제로 유권자의 생활 태도에 따라 생활 형태에 따라서 그 선거구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자본주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뽑은 대표자를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이라든가 소환권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이 바로 이런 인민 주권에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이라든가 모든 사회주의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권은 모든 권력이 인민에게 있어서 임금부터 시작해서 소비에트 그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상무위원회 이런 식으로 돼서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요. 소련에서는 이제 소비에트라 그랬죠. 북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중국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인민주권은 유권자가 언제든지 대표를 소환하고 직접 중요 결정을 내린다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게 됐었냐? 실제로 일반 인민들이 최고 지도자를 소환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국민투표가 실시됐었냐? 이거는 현실과 이론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련과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민투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 발의는 아주 특수한 형태로 되는데 다시 말해서 국민주권이나 인민주권이나 이론적으로 볼 때 인민주권이 좀 더 직접민주주의에 맞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형태, 현실이 국민주권과 반드시 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현실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게 국민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국가 권력기구를 선출하는 민주집중제를 선택한 결과 국민이 대의원을 소환할 수 있지만 직접 뭐 서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석이라든지 이렇게 소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환할 수가 없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통제는 사실상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주권이 강조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또 살리려면 유권자가 높은 정치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퓰리즘이 되겠죠. 선동정치. 그래서 나폴레옹도 선거로 황제가 됐고 루이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히틀러가 선거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100%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어느 제도든 간에 이론적인 차이점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인민주권이 좋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나타나는 것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민주권에 따른 국가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기본권을 더 존중할 거라는 것도 추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민주권에 따르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대의기관을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관들이 국민의 의사를 좀 더 존중할 거라고 보겠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집중제에 따라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소비에트라든가 최고인민회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권력 분립적 강도에서 권력 간의 상호 통제는 오히려 자본주의 국민주권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권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견제가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권력이 통합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회의 정부제를 통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은 이론과 반드시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헌법을 보겠습니다. 자, 주권론. 사회주의 인민주권, 주권자는 유권자 전체라 그랬죠. 국민주권은 주권자는 모든 국민인데 행사는 유권자만 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권의 보유자와 주권의 행사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추상화되고 형식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행사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투표일에만 하죠. 그래서 루소가 로크의 시민주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영국의 유권자들은 투표일에만 유권자이다. 투표일에만 주권을 갖고 있고 투표일이 아닐 경우에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루소가 로크의 그 시민주권을 비난했습니다. 또 인민주권 사회주의에서는 귀속위임이죠.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사회주의 헌법에 보면은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은 피선거인을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국민은 최고인민회의 의원을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상임위원회라든지 거기 주석이라든지 비서를 언제든지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최고인민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석이나 제1서기장을 소환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론적 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민주집중계에 따라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대로 이제 자유유임이죠. 자유유임이다. 선거로서만 교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이건 다 아는 얘기고 대의기구는 그래서 밑으로부터 단선적인 구조고 그래서 일반 국민은 직접 선거를 하는 거는 그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소비에트만 직접 선거를 하고 나머지 그 이상의 관료나 그 이상의 상급 단체는 간접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과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뭐 주석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거기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선, 국회의원 따로 뽑고 대통령 따로 뽑죠. 이원적 구조죠. 사회주의에서는 이런 이원적 구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각제가 있죠. 내각제가 있는데 이 내각제에서는 제1당의 당수, 제1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투표할 때 우리나라의 수상이 누가 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주권에서 어때요? 국민들이 최고인민회의를 뽑을 때 누가 수상이나 주석이나 제일 비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구가 이런 식으로 아까 다 얘기했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부 형태는 입법부 의회의 권력 통합이다. 그래서 검찰, 법관, 주요 직책을 전부 다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자,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의회에서 그 찬성 반대만 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하면 의회에서 찬성 반대만 하는데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래요. 그 대법원장,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을 의회에서 그 직접 정해가지고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한 사람을 찬반 투표만 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다. 의회에서 구체적인 사람을 직접 선출한다는 겁니다. 자, 경제 질서는 뭐 뒤에 나올 건데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내일 하기 때문에. 이로써 이런 조건에서 볼 때 중국의 사회주의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소련이 붕괴됐지만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헌법의 변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교과서처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사회주의 기본 헌법을 공산당 규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산당이 중국 사회주의 국가와 중국 인민을 영도를 한다는 겁니다. 영도를 한다. 그러니까 지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지도의 내용이 뭐냐? 이때의 지도의 내용은 법률적 영도가 아니라 지도가 아니라 정치적, 사상적, 조직적 영도라. 무슨 말이냐면 공산당이 결정한 내용이 바로 국가의 결정 사항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법이죠.
공산당의 결정사항은 국가의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법으로 하는 이게 법률적인 그런 게 아니라 공산당의 결정사항이 국가의 결정사항이 되려면 공산당 간부들이 국가의 간부가 돼가지고 당의 결정을 국가의 결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정치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과 국가가 분리되지 않고 당의 결정이 바로 국가의 결정으로 등치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과 국가는 분리되고 다만 당의 방침은 정치 사업을 통해서 된다. 대중조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막스주의의 중국화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 마오쩌둥에 있는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실사구시죠. 대중노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자아비평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의 공산당 규약이 하면은 그 이제 그 영도 지도의 내용인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시진핑이 그걸 종합했습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다. 주요 사상을 보면 3대 사상, 4개 지침, 4개 기본, 이건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3대 사상은 당연히 이제 그 마오쩌둥 사상까지고요. 4개 지침은 덩샤오핑 이론과 장쩌빈의 3가지 대표 중요 사상입니다. 특히 이제 덩샤오핑의 이론은 그 개혁과 개방의 근거가 됐겠죠. 그래서 중국은 그 지도자, 그 어떤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고 나서 규약이라든가 헌법에 그 이론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장쩌민, 그 다음에 그 시진핑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3가지 대표 사상은 뭐냐면은 중국의 공산당이 당에 영도하는 내용인데요. 가장 선진적인 사회 생산력, 경제 발전을 해서 인민의 수요를, 요구를 받아들인다. 선진적인 문화, 그다음에 인민대중의 근본적인 이익을 대표를 해야 된다. 근데 광범위한 인민대중, 노동계급이 아니라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 이것들이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급정당 노선과 약간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 과학적 발전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아까 말한 4개의 지침과 같이 하는 거고요. 4개의 기본 원칙도 쭉 나오는데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제, 공산당의 영도 이런 사상들을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뒤에 또 나오니까 다시 하고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이 발전의 길에서는 다 나오지만 다당제, 다당 합작제도,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이것이 중국에서 특색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법치국, 그 사회주의 법치인데요. 사회주의도 법에 따라야 된다. 공산당도 법을 지켜야 되고 주석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사회주의 법치인데요. 이것도 되게 뒤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공산당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이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는 공유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소유 경제를 한다는 것 이렇게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배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기본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분배를 섞어서 한다. 그래서 자 일부가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권장하고 그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빈부격차를 해소해서 모두가 부유해지도록 한다. 그런 것들입니다. 중국의 이제 그 혁명 전략은 신인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공산주의가 되려면 사회주의가 고도로 발전돼야 되고 그러려면 생산력이 발전돼야 되는데 중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향후 100년 동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있을 것이다. 이 초급 단계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이 해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은 아까 그러한 원칙들을 하면서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해야 된다. 이 100년 동안 인민의 요구, 인민의 그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산력 발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의 그 발전 전략을 이제 덩샤오핑이 얘기했는데요. 3가지, 온포사회,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회,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소강사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죠. 대동사회, 이 3단계로 나눠서 덩샤오핑이 여기에
소강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3단계 진입 전략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까지 시진핑도 이 3단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2021년에 빈곤층이 없어졌다면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초급 공산주의, 이 초급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모순은 이 계급 투쟁이 존재하지만 주요 모순은 아니다는 거죠.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주요 모순은 물질 문화적 수요와 사회적 생산 간의 모순이다. 즉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관계와 상부 구조 중에 생산력의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발하는 거다. 발전시키는 거다. 이게 이제 공산당 규약이에요. 이 공산당 규약을 따른 원칙을 중국 헌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신민주의는 이제 통일전선에 나온 거고, 그래서 정치협상. 그래서 중국은 우리에 해당되는 국회 이외에 정치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협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치협상이 바로 이제 다당 합작, 노동계급의 중심성을 관철시키는, 그래서 국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런 통일전선 기구에서 먼저 며칠 동안 계속 토론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이 안건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이런 충분히 토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찬성률이 많이 나오죠.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아까 말했죠. 이게 정치적, 사상적 조직. 왜 이거였냐면 당과 국가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택동, 그렇죠? 당이 국가를 대신해서 합니다. 당은 국가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도를 하는 거 해야 되는데, 당이 국가를 제치고 하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반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헌법에 1954년부터 최근의 헌법에 순차적으로 됐다는 거. 이와 같이 등소평, 장점인, 그죠? 최근에 이제 시진핑 이런 것들이 명문화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의 신형공업화, 이거는 이제 자원 전략, 환경 친화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환경 오염적 산업을 하고 대외 자본을 끌어들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빈부격차를 허용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 이것들이 이제 현대, 그죠? 현대화 건설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서 인민의 요구를 부응하면 점차 정치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 이 법치. 그래서 사회주의 법치, 공산당의 영도는 간접적인 거다, 직접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공산당 주석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는 바로 1956년 문화혁명에 의해서 심각하게 회생돼서, 문화혁명에 의해 가지고 문화혁명 소조가 국가기관을 대신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무너지고 국가기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당이 국가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유소기가 이러한 것들을 당과 당원이 법을 지켜야 할 걸 주장을 했는데 모택동 시절에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에 대한 이 반성이다. 여기에서 뭐냐면은 또 규약에 나오는데요. 어느 개인 숭배를 금지하고 어느 개인도 집단에 있을 수 없다. 이걸 명문화시킵니다. 그래서 모택동에 관한 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그 다음에 인권 보장은 이거는 이제 원래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인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긍정하는 겁니다. 다만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겠죠. 부르주아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 헌법에는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이제 자본주의로의 회귀를 방임하는 것,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 문화혁명 기간에 헌법상의 기본권을 야 이건 부르주아 권리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반성으로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법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문화혁명 기간에 철폐돼서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선동 혹은 그 모택동 개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통치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반성으로서 법치주의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재형법정주의가 매우 발달했는데 사회주의는 사실은 반혁명제, 그렇죠? 반국가제 이런 식으로 모호한 처벌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도 완화해서 1999년부터는 이제 반혁명제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죄를 수정하고 이러한 구속 요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재산권에 관한 거는 뒤에 자세히 나오는 거고 입법 체계는 이거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한 거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회주의 민족은 민족 문제는 크게 보면은 본토의 소수 문제, 홍콩 마카오 문제, 식민지 문제죠. 대만과의 통일 문제로 돼 있다. 그래서 홍콩의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일국 양제가 사실은 이제 그 홍콩, 대만 이거를 다 포함하면은 그 중국의 통일 방안입니다. 연방제 통일 방안인 거죠. 일국 양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는 거. 이걸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일국 양제로 표현하고 있다. 쭉 그다음에 중국 헌법의 통치 원리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자 인민 대패. 그러니까 인민들이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냐면은 선출권, 그렇죠? 특히 인민 대표 대회를 통해서 한다. 중앙과 지역에서 인민 대표 대회를 해서 그 인민 의원들을 뽑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여기에서 주석과 총리 주요 간부를 선출하죠. 즉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일반 시민 인민이 주석이나 총리 고위직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그 권력으로 이론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선거법에 의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군도 따로 선거구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직장도 따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민대표회를 어떻게 하냐면 그 상급의 인민대표회에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다 그러면은 영등포구 시민인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직접 뽑는 거는 영등포구의 인민대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다 그러면은 영등포와 그 동작구에서 모든 구의 인민대표 거기서 선거하는 겁니다. 한 급이 낮은 즉 간접 선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선거는 한 차례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민주권이 이론적으로는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해서 권력의 이론적 구성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주별, 직장별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그 투표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자, 과반수 찬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과반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득표수가 많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입후보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타 근무하면 5명 돼도 10명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원 내 그 너무 많은 정원보다 너무 많은 뭐 5배, 6배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전 투표, 예비 투표를 통해서 그 정원의 일정 부분 몇 퍼센트 이상은 그 입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족수 미달로 재선거구 할 때 한 명 뽑을 사람이라면 2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후보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파면이나 소환을 할 때 10분의 1 정도를 인정을 하고 있다. 다 아까 설명하고요. 인민민주주의 독재, 무산 계급의 독재, 이건 이제 1949년부터 쭉 나온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자, 농민, 노농동민을 기초로 하고 다양한 계급들이 연합했는데 그 이후에는 노농동맹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는 노동자만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신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에 따라서 이 그 권력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무상계급의 독재라는 것부터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전선과 다당합작은 아까 했고요. 이제 민주주의 집중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 구성을 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일원적 구조라는 거예요. 일원적 구조. 한 번밖에 직접 선거는 한 번밖에 못 한다 그랬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민주주의 집중제에 따라서 이런 한계가 있다. 다만 선거와 소환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집중제라는 거는 소수가 다수에게, 하급이 상급에게, 지방이 중앙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과 국가의 집단지도 체제라는 걸 아까 다 말했죠. 그래서 최고위 혁명세대를 당중앙 고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배치해서 일선에서 퇴진하게 만들었다. 잘 알겠지만 당은 정년제, 국가의 주요 장관은 연임 금지를 통해서 했죠. 근데 최근에 그 연임 금지를 풀었죠. 헌법에. 그래서 과연 시진핑이 한 번 더 할 것인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간부 종신임기의 폐해, 죽을 때까지 간부하는 거. 소련이 그래서 망했다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나중에 소련을 보면 공산당 서기장이 1년밖에 못 해요. 1년밖에. 1년 하다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세대교체와 후계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 북은 나름대로 어떤 그 백두혈통 중심으로 승계, 후계 문제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걸 집단, 지도체제로서 집단 간 승계, 집단 간 승계로 이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국 체제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내용에 들어가면서 쭉 했으니까 간단히 하고, 중국 사회주의는 일단 공산당 규혁이나 헌법을 보면 상당히 그 자기의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그와 같이 논리적으로 전개될 것이냐,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 헌법이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100년 동안 생산력을 발전시킨 다음에 다시 사회주의로, 경제가 사회주의로 돌아갈 수 있냐, 그건 알 수 없다.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거나 아니면 다른 개념의 사회주의로 도피한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다른 개념의 사회주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과거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개념도 바꾸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주의 개념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이 사회주의도 아니다 보다도 중국식 사회주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민주권은 간접 선거가 있고 직접 선거가 제한됐다 그랬죠. 도시와 농촌 간의 선거인의 격차 4배를 인정하고 있어요.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선거인의 격차, 입후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결국에는 상급단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 법치는 원래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소련에서 나온 겁니다. 발전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다 사회주의 법치가 나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북도 지금은 현재 그 수령 체제지만 결국에는 수령 체제 물론 집단 체제의 나타나는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북이 현재 전시 사회주의를 지난다면 결국은 북도 사회주의 법치로 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와서 당과 국가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당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대회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이런 거 보면은 바로 북도 이미 그 사회주의 법치를 이미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발전되면 이와 같이 사회주의 법치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헌법은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최고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그 지도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와 같이 그 헌법이 어떤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외관계, 중국의 대외관계는 다 그 아시는 거니까 중화이고, 그래서 정화가 15세기에 그 원거리 외교를 한 이후에 중국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외교는 주변국을 다루는 것, 즉 기미라고 합니다. 주변국을 굴레를 씌워서 구속한다는 것. 이게 이제 최근에 4대 공정도 이제 역사 사회주의 중국 민족에 편입하려는 것, 이런 건데요. 근데 중국이 그 반식민지를 극복한 이후에, 근대 이후에는 결국은 주변부가 아니라 그 서방이라는 것, 이 서방에 대한 태도가 핵심이 됐죠. 그리고 도강양해,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평불기, 세계 평화를 지지하면서 대국으로 발전하겠다. 거고, 점점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를 기본으로 유소자기, 경제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그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경쟁하면서 공감대 이루지 못하는 부분을 일단 양보하지만 훗날을 도모한다. 부전동의.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시진핑은 좀 더 강력해졌죠. 이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군사적으로도 확대합니다. 신대국 외교를 한다. 그래서 신형 대국은 미국 당국 체제를 미중 양국 체제로 바꾸겠다. 그리고 친성 해옹은 그 주변 국가들을 경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운명 공동체로 만들겠다. 경제 블록을 만들겠다는 거죠. 바로 1대1로 사업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국 강병이 돼 가지고 미국과 그 경쟁하겠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엄청나게 군비를 확장합니다. 뭐 그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선박을 만들어 가지고 군함은 지금 미국보다 앞서고 있고 항공모함도 계속 만들어져서 결국 이제 여기에서는 군사적으로도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게 최근에. 그래서 전랑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이런 공격적인 외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소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민민주주의헌법, 이제 중국 헌법에 가장 아까 인민민주주의헌법, 사회주의와 문화혁명,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것들은 다 한 거니까 쭉쭉 넘어가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련의 인민민주주의헌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1918년부터 1924년까지 소련 헌법이 없고 러시아 연방헌법만 있어요. 이 시대가 바로 인민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인민민주주의는 헌법은 뭐냐면 내부에 존재하는 자본주의 세력을 청산하는 것, 그 다음에 혁명 이후에 경제 혼란에 대응하는 것,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 이게 다 똑같아요. 소련, 중국, 뭐 베트남 모든 나라는 다 쿠바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민민주주의 헌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헌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발달된 사회주의 헌법이 있는 겁니다. 이와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도 이런 형태로 가다가 북은 이제 그 냉전 이후에 이 발달한 사회주의 헌법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게 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그 헌법들이. 소련 붕괴기의 헌법은 뭐가 문제냐? 인민주권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의원, 그러니까 국민이 한편으로는 소비에트도 선출하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법을 바꿨는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고르바초프를 간접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엘친이나 다른 그 지방의 그 대통령들은 직접 선거로 뽑았어요. 그 고르바초프가 그 간접 선거였기 때문에 인민들의 지지를 그 소련을 지키고자 하는 고르바초프를 지키자 하는 인민들의 지지 이런 부분은 부족했어요. 오히려 엘친이 소련의 러시아에 자기가 직접 뽑은 엘친을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이러한 직접 뽑은 거와 간접 뽑은 거 이런 차이점이 있다. 어쨌든 소련 붕괴기에는 인민주권을 포기했다. 공산당의 지도력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붕괴가 됐다는 거. 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민민주주의 헌법 있었고 사회주의 헌법. 다만 이제 북은 이제 그 냉전이 붕괴되면서 발전된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이제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주체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원을 뒀다는 것, 즉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머지 내용은 그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거랑 똑같이 갑니다. 권력의 그 방식이나 사회주의 법률제도라는 거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법치가 아직 중국에까지 가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북도 사회주의 법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쿠바도 마찬가지로 1959년에서 76년까지는 헌법이 없었는데 이때 바로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다. 그 다음에 76년에 사회주의 헌법이 됐죠. 그 다음에 최근의 헌법은 그 중국과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사하게. 베트남은 뭐 그 중국과 유사 이미 한 거고요.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는 아니고 민주적 사회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당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선거에 후보가 다당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쿠바는 공산당만이 그 후보를 선출해서 당은 인정하는데 선거에는 공산당만이 후보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 시간이 한정돼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내용이 자세하기 때문에 보시면 다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장인 박사 고생했습니다. 네. 방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 전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일당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인민민주 독재에 입각한 지도정당으로서의 중국 공산당, 또 뭐 조선노동당, 쿠바 공산당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야 개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당, 다른 당이 없는 것도 아니죠.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입법부 산하에 사법부, 행정부가 다 그 휘하에 이렇게 있다는 점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형태를 띠는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하고 다른 측면이겠습니다. 뽑는 방식도 좀 다르고요. 이런 측면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이어서 우리 김종호 박사 계신가요? 김종호 박사가 중국에 거의 한 16년 정도 이렇게 사시면서 공부했고 실제를 지켜봤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따로 발언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 토론 속에서 질의와 응답, 저도 이제 질문할 게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먼저 저를 지적하셨으니까, 우선 간단한 사항부터 좀 이제 발제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될까요? 예, 예, 그 발제문에 보면요, 이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국가의 결정은 당의 결정으로 대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혁 기간에는 다시 당의 결정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헌법은 형해화되거나 무력화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당의 결정으로 대체된 게 아니고 당의 시스템 자체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문혁의 문제점은. 그래서 이제 사인방해라든가 그 인표 집단 이런 개인적인 야심가에서 완전히 당 체계가 무너지고, 물론 이제 국가 질서도 무너진 건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강정우 선생님, 조금 보완해서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제가 김장민 박사님의 그 발제를 쭉 보고 또 들으면서 좀 기본 전제, 이 강조해야 될 지점이 조금 소홀히 다뤄진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국가, 정부, 재반 사회를 이제 지도하지 않습니까? 영도를 하는데, 그 영도하려면은 인민들로부터 지도를 받아들일 만한 권위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권위와 내용을 쌓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공청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아래로부터의 사상적, 조직적, 실천적 검증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점이 지금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그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되지 않는 건 아니나 선거 시기에 완전히 인기투표처럼 아주 그 표피적인 이미지 정치로 이렇게 사람을 뽑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언론에 많이 비치고 인지도 높으면 유리하고, 이런 거하고 이 사회주의 정치 이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강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정우 선생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